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인재 이사장님이 동국대 여해연구소 홈페이지에 계속 기고하시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도 잘 몰랐는데 김충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가 이제 이사장님 글을 통해서 보고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김충선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에서 귀화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이름이 사야가. 사야가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1592년 4월에 가토 기요마사의 선동량 중에 한 명으로 조선에 침략하러 갔다가 전쟁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바로 귀화를 했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우리 이사장께 여쭙고 싶은 게, 아니 이 사람이 네.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뭐 도대체 얼마나 알고 뭐 왜 그런 귀화를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전 인생, 그 당시 우리나라에 귀화할 때가 만 21세였는데 그 전의 반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은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 친지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이름을 사야가라는 이름 자체도 그것부터가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 본명을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명은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며 알 수가 없고, 다만 나중에 그분이 이제 남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저분이 자기 본국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제일 높은 문화 대국이다. 그리고 조선이 그 다음 가는 이제 대국이다, 문화국가다 하는 것을 동경을 하고 있던 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조선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침략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토 기요마사의 우병장으로 출전하게 되었죠. 이건 전부 다 나중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남긴 기록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고향에 시형제가 있었다,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런 기록들. 자기가 떠나올 때에 고향 산천에 선조묘에 가서 절을 하고 왔다. 그때 이미 결심은 섰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오랑캐의 나라, 늘 칼 들고 사무라이들끼리 명분도 없는 싸움을 11일 끌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야만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중국의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리고 그에 준하는 조선 문화를 동경하고 있던 차에 조선 출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조선 정벌이라고 하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조선 땅에 건너가서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리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조선의 묘에 가서 죄를 지내고 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예. 결국 그게요, 사야가가 그런 귀화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이게 어떤 그 국가의 개념, 나라의 개념보다 더 큰 게 그렇지. 문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문화, 그 인문학적이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위 조선의 경우에도 네.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야가는 알고 있었구만요. 알고 있었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귀화하고 나서 왕에게 올린 전계, 또 동료 장군들, 가까이 있던 김웅서, 권율, 정철, 이순신, 박재우 이런 사람들과 교류한 서신 같은 걸 보면은 지금의 우리로서 볼 때 20대의 무인이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학문에 대한 소양이 깊고, 물론 무술도 마찬가지죠. 문물을 겸전한 비상한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노성석 박사님은 그 사야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런 귀화한 인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후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이제 중국의 그런 문화를
우리 조선이 소중화국으로서 상당히 받고 그런 문명국으로서 발전한 것에 대해서 그 김충선이라는 인물도 충분히 공감을 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조선의 백성들과 상당히 그런 교류를 하면서 같이 융화를 하고 또 조선에 많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그래서 후대에는 아주 높이 평가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일본인 귀화한 인물로서는 아주 특이한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선 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만약에 사야가가 그런 인물이었으면 네. 본인이 어쨌든 뭐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한을 할 수 있는데 부하 30명까지 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부하들까지도 같이 귀화시켰다 역사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것이 가능은 하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무조건 복종. 너 죽어라. 너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이든 부당한 이유이든 간에 상사가 너 죽어라. 할복해라. 그러면 할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라이 세계에서는 엄격한 상명하고 출정해라. 출정하는 겁니다. 내 밑에 부하 3,000명이 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조선 장군 누구에게 귀순하려고 하는데 전부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3,000명을 끌고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 사야가 자신이 3,000명을 끌고 왔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그 명령에 부당하다고 알면서도 히데요시가 가토 이요마사가 시키니까 온 것 아닙니까? 사무라이 세계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 하더라도 나를 따라라 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사무라이 세계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니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3명도 아니고 3,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정말 따라왔을까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따라오는 척 하다가 몇 명이 도망을 갔는지 어쨌든 3,000이라 하는 숫자 이게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숫자 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알아서 받아들여야 할 면이 많습니다. 그 삼천국녀처럼요? 삼천국녀라는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113만 명을 거느리고 왔다. 아무리 중국 인구가 많다 하지만 113만 군사가 다 청천강물에 빠져 죽고 3,000명이 돌아갔다. 숫자에 대한 거는 조금 해석을 쉽게 얘기해서 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조 임금이 예, 김충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사를 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업적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아주 특별한 뭐 공을 세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 텐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배경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충선이가 이제 한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외장이지만은 조선 백성들에게 손대지 않을 테니까 하던 대로 농사를 안심하고 지으시오. 여기저기 방을 붙이고 만약에 내 부하 중에서 말을 안 듣고 행포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은 내 손으로 참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모병사 김웅서의 휘하로 들어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자기 동료인 외병들과 싸워가지고 승승장구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은 왜 이렇게 계속 연전연패를 하느냐 김웅서 장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이 없어서 이러는 거다. 총을 만들어야 한다. 화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제조법을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웅서가 선조에게 단계를 올린 것이죠. 이 사람이 단순히 귀화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총기 제작, 화약 제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전투에 나와가지고 왜군들을 막았다. 너무나 가상하다 하는 것을 올렸더니 선조가 한번 보자, 불러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선조 임금을 만나고 너의 실력을 보여주라. 자기 무예를 시범을 보이고 또 자기가 귀순하게 된 동기 어떤 이런 것을 다 선조에게 이야기했죠. 그 문무 재능을 선조가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선대부 종이 품이거든요. 엄청 높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 내지 차관급 되는 직책을 주고 그리고 이 성을 하사했습니다. 김충선. 중성스럽고 서다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중선 이름을 예. 그렇게 하사한 거고. 네. 근데 이분이 김충선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선대교가 되어가지고 전투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단 끝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난 2년 후에
진주 목사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손을 많이 뒀습니다. 아들도 5명인가 낳았어요. 또 그 아들이 또 옛날에는 가산시대였으니까 아들을 뭐 5, 6, 7명 낳고 물론 딸도 낳았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했었죠. 아주 자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법무부 장관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옛날에 저기 70년대에 네. 그 박정희 시대에 내무법무장관을 한 김치열 장관 그분이 12대 손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그 자손이 지금 400년 동안에 7,000명으로 불어가지고 대구 달성군 그 일대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하여튼 큰 족적을 남긴 분이죠. 그 귀화를 한 사람 중에서 사야가 김충선 말고 다른 분들도 또 있었어요? 다른 분도 있었고 또 음. 명나라 장수들도 귀화한 인물들이 또 있고 가한책이라는 장수가 있거든요. 명나라에서 파견된 인물인데 그 난중일기에도 나오죠. 아. 그분이 서산에 거주했는데 지금도 후손이 살고 있어요. 그 가시 집성촌이 있고 또 진린 장군의 근거지가 해남인데 그 일대에도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야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대 초반에 조선에 와가지고 72살까지인가 살면서 66세까지 막 다양한 전투에서 업적을 많이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전공을 세운 거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제작, 화약 제작에 공로가 많았고 물론 자기 스스로 전투를 해가지고 많이 전공을 세웠기도 했지만 병자호란 때도 있고 그 전에 이괄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괄의 난 때 그때 인조반정 후에 말이죠. 이거는 하여튼 선조, 광해군, 인조 이 3대에 걸쳐가지고 이제 계속 공이 많았는데 이괄의 반정 때에도 뭐 이괄은 결국 이제 잡아 죽였는데 이괄의 밑에 이제 서아지라고 하는 또 일본에서 귀순한 부하가 있었어요. 이 서아지가 또 대단한 부의 소유자인데 이 사람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김충선이가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괄의 난이 완전히 평정이 되었죠. 인조 임금으로 봐서는 정말 대단히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또 정원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괄이 가지고 있던 땅, 서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내가 딱 가져라. 그걸 사폐지라고 하는데 김충선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둔전으로 해가지고 군량 및 조단하는데 쓰십시오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또 광주 쌍용에 가가지고 이제 이 청나라 군사들을 많이 찔렀고요. 나중에 선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또 후손들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좋은 교육을 많이 남기고 장수하다가 71세에 돌아가셨죠. 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쟁 때에 항복을 한다거나 포로로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싸이 혹은 타이로 이렇게 귀화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으죠. 우리나라 사람이 명나라 혹은 청나라에 가서 성을 알고 한 경우도 많고 또 명나라나 심지어 다른 시기에 여진족,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에서 서로 전쟁을 피해서 온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온다거나 또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고 가면서 귀화 귀순하는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김충선은 네.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그 우리 조선의 문화나 예법이나 이런 어떤 것에 대한 평소 때 매력을 느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한 케이스라서 저는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끼고 맞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 뭐 사폐지? 네. 왕이 내리는 그 땅, 그걸 노 땡큐. 그리고 네. 둔전해서 그냥 군량미를 쓰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나라나 뭐 국가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착 깔려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네. 뭔가 예. 이사장님 같은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네.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네. 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보통 인물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 뭐 위대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당도 있고 뭐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을 위한 뭐 특별한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또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분을 지금 추모하고 계신지 혹시 노사님 좀 아는 게 있으세요? 대구 달성인가 뭐 그쪽? 예, 그쪽에서 네. 많이 그분에 대한 유적을 보존 관리하면서 자손들이 많이 교류하면서 활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모 사업도 하고 하는. 그 녹동서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녹동서 예. 사당은 교수님 말씀하신 모화당. 예. 사당 이름이 모화당이고 지금도 해마다 거기서 제를 지내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인 그런 기본 교양이 많았던 분이죠. 국가에서 자기 공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정해서 은전을 베풀면은 그 사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후에 그 지방에 있던 다른 유림들이 보니까 저 양반은 사양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손들에게도 나라에 충성을 할 것만 가르쳤지 충성의 대가로 조정으로부터 뭘 받을 걸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쪼달리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자격이 뭐 부역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보통은 조선에 어떤 공신이 있다 그러면은 부역을 면해준다 또 무슨 음직을 준다 뭐 이런 혜택이 참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도리어 지방의 유림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너무하다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간 후 300년 되는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으니까 1892년에 또 고종임금께 이제 상소를 올렸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끼친 공적이 임진왜란 때, 이괄이난 때에, 병자호란 때에 너무나 크고 훌륭한데 어찌하여 자격을 시키고 후손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유림들이 수백 명씩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년 후에 야 그거 말 된다 제대로 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사당도 짓고 또 후손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귀하라는 제도가 있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말씀 듣고 김충선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와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 누군가 귀하를 한다면 김충선 정도 되는 사람만 귀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참 큰 또 이렇게 공도 많고 임진왜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병자호란을 비롯해 역사에도 굉장히 큰 공을 끼친 김충선을 재발견하게 해주신 우리 이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